오늘의 한국 명작의 산책은 이효석의 여수입니다. 입니다. 주인공은 영화 망향의 석간신문 속에 넣을 광고지를 그리고 있는데 생각대로 그려지지 않지만 마감 시간에 쫓겨 하는 수 없이 광고 문구를 써넣기 시작합니다. 망향은 1937년에 만들어진 프랑스의 흑백 영화로 장 가방을 스타덤에 올려놓은 작품인데 여주인공은 미레유 발란이었습니다. 이때 사무실 밖에서 요란스러우면서 낯선 목소리들이 들렸는데 내일부터 망향과 함께 막사이에 출연하기로 계약된 외국인 쇼단인 셀비안 쇼호였습니다. 셀비안 쇼호는 가무단으로 폴란드, 유태, 헝가리, 체코 등 각국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노래와 춤이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색다른 자태로 사람들의 눈을 끌기에 좋게 영화관주가 선뜻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작년 가을에도 왔었는데 의외의 호평으로 큰 수익을 올린 바 있어 이번에는 지난번에 8명에서 4사람을 더한 12사람이 단원이 되어 온 것입니다. 두 사람의 처녀 마리이와 이리이나 소년소녀 미이샤와 안나의 4사람은 처음이었지만 나머지는 두 번째의 구면이라 주인공이 친밀하게 대할 수 있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가 막 광고지에 광고문을 적었을 때 사무실로 일행 중에서 춤으로는 으뜸인 카테리이나가 한 묶음의 꽃을 들고 들어옵니다. 화병을 찾아서 책상 위에 내놓고 물을 화병에 붓고 그 속에 꽃 꽂는 것을 도와줄 때 옆에 섰던 동료가 능청을 부립니다. 괜히 그림 속의 바랑에게 반해서 그러지 말고 가까운 눈앞의 떡이나 후려보지 그래. 바랑보다 어디가 못해. 오후에 두 번째 상영이 시작되어 영화관은 관객들로 복도가 어지러웠는데 무대 옆방에 들어가니 좁은 방 안에서 무대 의상을 꺼내 벽에 걸고 화장품을 책상 위에 놓느라 아우성이었습니다. 새로 단원이 된 마리이와 이리이나, 미이샤, 안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구면으로 그들도 주인공을 보고 웃으면서 반가워합니다. 일행의 지배인은 삑토리였는데 똥똥한 몸집에 늘 너그러운 웃음을 벙글벙글 띠고 있고 그라아샤는 그의 아내입니다. 뚱뚱한 삑톨과 이와 높은 그들 중에 가장 풍채가 커서 힘든 일은 대부분 했는데 늠름한 장부들이 낯선 타양의 조그만 무대에서 하찮은 일들을 하는 것이 왠지 애처로웠습니다. 아키인과 크리이기는 몸이 호리호리하지만 기타와 손풍금을 다루었고 유아시아닌 바이올리니스트 피엘은 독일성에 동양의 피가 섞였다고 합니다. 그런 그들이 기껏 못질을 하거나 피아노를 끌어다 놓거나 의자를 정렬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니 인물이 아까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의 예술가는 역시 스타아웁이었는데 풍모가 가장 준수했고 피아노의 실력도 그런 무대에 세우기는 아까울 만큼 높았지만 악기의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불에 비춰져 그런지 처음 보는 마리이의 자태는 카테리나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다운 용모로 귀한 집 외동딸의 품격을 띄었습니다. 그에 비해 이리이나는 비슷한 나이지만 조용히 서 있는 것이 혹사 인형처럼 보였는데 그 모습을 보면 무대에서 관객을 놀라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나이가 어린 미이샤와 안나의 한 쌍은 무대 한편 구석에 웅크리고 서서는 서먹서먹한 눈매로 바라보는데 기운이 없어 보였고 여인 얼굴이 무척 창백했습니다. 거의 11시가 넘어서야 일을 마치고 일행은 영화관을 나와 그들이 머물 호텔 근처까지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는 소녀뿐이 아니라 그들 전부에 대한 일종의 애절함이 가슴속에 솟아서 유달리 친밀히 느끼며 걸음걸이도 좀 흥분되었습니다. 이튿날 오전 개관을 하기 전에 무대에서 울리는 피아노 소리를 듣고 나가보니 스타아웁이 피아노 앞에서 파데렙스키의 미뉴에트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불도 안 킨 어두운 홀 복판 의자에 검은 그림자가 보여가보니 검은 웃옷을 걸치고 의자에 파묻혀 앉아있는 카테리나였습니다. 조그만 음악회의 단 한 사람의 청중이란 말이죠. 그래요. 스타아웁의 예술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이 나라면 나니까요. 연주가 끝났을 때 그는 두 사람의 청중을 내려다보며 미소를 띠고 카테리나는 거기에 대답하는 듯이 박수를 쳤는데 앙콜인 줄 짐작했는지 스타아웁은 또 한 곡조를 시작했습니다. 쇼팽의 왈츠.
폴란드의 음악은 왜 저리도 모두 슬픈고 파데레프스키도 쇼팽도 그래요. 슬퍼요. 나라가 슬프니까 음악이 슬픈지 음악이 슬프니까 나라가 슬픈 것인지. 흥행은 예상대로 대단한 인기를 모아서 첫날부터 만원의 성황을 이루었는데 영화 망향이 시작되었을 때는 빈자리가 없어서 만원 사례를 내세우고 손님을 거절하는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망향의 상영이 끝나면 셀비안 쇼가 시작되기에 영화가 반쯤 진행되었을 때 일행은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덥다. 현기증이 나면서 여름은 더우라는 법이 아니요. 어디나 일반으로 그럴 리가 있나. 세상에서 안 더운 곳이 꼭 한 곳 있지. 송화강은 아무리 곡더위에도 시원하다나. 왜 여기도 강이 있다우. 송화강보다 더 맑은 강이. 모두들 나가 헤엄치고 놀고 하는 강이. 하얼빈은 이리나의 고향. 고향이라도 이름뿐이지 부모를 타 여인 곳이 무슨 고향이겠소. 이리나는 고아라우. 듣고 보니 얼굴을 쳐드는 이리이나의 모양이 애처로웠는데 허부룩한 머리조차 돌보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쓸쓸해 보였습니다. 마리의 아버지는 제정시대의 육군소장이었다. 지금은 외딸을 저렇게 밖으로 버려둘 지경으로 하얼빈 뒷골목에서 답답한 나날을 보내지만 한때는 다 이름은 날리던 사람이라나요. 그래 아버지를 구하려고 이번에 한몫 새로 끼어 나왔나요? 이리이나만 고아로 외로운 것이 아니라 듣고 보면 그들 모두가 비슷한 처지였던 것입니다. 영화가 끝나고 그들의 공연이 시작되었을 때 영화관 안은 관객으로 꽉 찼고 박수가 파도같이 울렸습니다. 피에리 키는 바이올린 소리는 부드럽고 가늘어서 애가 끌었는데 삑토리 나서 먼 곳의 아내 생각이 간절해 바이올린 소리가 이렇게 구슬프다고 말해 관객을 웃깁니다. 밴드의 연주에 맞춰 마리이와 그라하샤가 번갈아 나와 노래 부르고 간간히 크리이긴과 아키임이 밴드에서 빠져나와 노래와 함께 수풍금과 기타 독주를 했습니다. 마리이의 노래는 대단한 것은 아니었으나 가는 목소리로 아리랑을 불러 장내의 인기를 독점하고 요란한 발체로 두 번 세 번 무대 위에 불려집니다. 외국 소녀가 부르는 아리랑 타령이 왜 그리 마음을 잡아 흔드는지 사실 그도 애끓는 곡조에는 눈물이 핑돌 지경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요란스런 관중의 박수 소리와 함께 그들이 점점 피곤해 가는 모양이 관객석에서도 보였는데 성에 있는 예술가는 카테리나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돼서 이 노릇도 못해 먹겠다 이젠. 사람을 웃기기가 세상에 얼마나 어려운 노릇이라고요. 공연이 끝나고 다시 망향의 상영이 계속되었을 때 몇 자리 앞에 앉은 아키임과 마리이의 이상한 행동이 벌어졌습니다. 영화에서 감동을 받았는지 갑자기 페페와 갸비 이를 모방해 충동적으로 몸이 쏠리더니 번개같이 얼굴을 대었다 한참 만에 얼굴을 떼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거동을 보고 옆에 앉았던 크리이긴이 자리에서 일어나 아키임을 향해 몰아짓거리더니 마리이의 손을 잡고 같이 나가자고 했습니다. 아키임과 크리이긴이 실랑이를 벌이다 관객의 눈을 의식했는지 크리이긴은 혼자 비틀비틀 밖으로 나가버렸고 아키임과 마리이는 불안한 듯한 기색으로 뭔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리이긴은 다시 안 들어오고 두 사람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면서 마리이를 사이에 두고 아키임과 크리이긴이 대립하고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왜 하필 우리 앞에서 저 처신 인구. 영화에 대한 흥미가 싹 사라져 그들은 아키임과 마리이만 남겨두고 자리에서 일어나 근처의 찻집에 가서 그들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브라파의 온이요. 그야 카테리나 같은 여자도 많지요. 물론 카테리나는 여기 꼭 한 사람밖에는 없지만 고향 타령은 왜 이리 들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틀이 지난 날 밤 무대가 끝난 뒤에 스타아홉의 권유로 그들은 함께 호텔로 가서 로비에서 무도회를 하게 됩니다. 밤이 늦은 후에 로비는 그들의 독차지로 여자가 넷에 사내 여섯이라 번번이 짝이 안 맞았는데 마리이가 가장 인기가 높아 모두 한 번씩 춤을 청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아키임과 크리이기는 거의 경쟁하듯 했는데 기괴하게도 삑톨도 끼어들어 마리이를 사이에 둔 세 사람의 은근한 마음 고백은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세 번째인가 그가 카테리나와 왈츠를 추려고 일어섰을 때 카테리나의 등 너머로 수선스런 기색이 들렸습니다. 염치들을 알게나. 이리 때와 다를 것이 무언가. 빅토리 마리이와 춤을 추려고 손을 잡았을 때 아키인이 그의 앞에 나서면서 마리이와의 사이를 막아버린 것이었습니다. 다른 데가 아니라 눈 뽑을 세상이 바로 여기구나. 빅톨은 어이가 없어서 두 손을 벌렸는데 그것으로 수습된 것이 아니라 아키인과 마리이가 몇 걸음을 디뎠을 때 이번엔 크리이긴이 똑같이 사이에 막아선 것입니다. 예의를 모르는 자이다. 욕심쟁이는 예의로 대할 수 없는 것이야. 마리이는 우리 단체의 여자이지 한 사람만의 차지는 아닌 것이야. 나는 마리이를 사랑한다. 사랑에 무슨 연설이 필요한가? 카운터에까지 싸움의 기색이 알려져 보이들이 달려오고 스타홉도 만류를 해서 싸움이 누그러졌는데 동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눈에 그런 꼴을 보인 것을 뉘우친 눈치였습니다. 그러나 아키인과 크리이긴이 각자 방으로 올라간 후 로비의 공기는 쓸쓸한 침묵 속에서 견딜 수 없이 적막했고 이 싸움을 계기로 그들에게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난 무대 때 빅토리 미이샤와 안나의 서툰 무대 솜씨에 심한 짜증을 부렸는데 전날의 심사가 연결되었음이 명확했습니다. 너희들은 무대를 노름터로 아는 모양이지. 그게 춤이냐 장난이냐. 수백 명이 보고 있는 속에서는 한 발자국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밤 출연 때 미이샤와 안나는 빅톨의 시선 앞에서 길을 잃고 더 맥을 못 추었는데 미이샤는 사내라 무대를 휘돌아쳤지만 안나는 겁을 먹은 데다 몸까지 노곤해 주위에서 비슬거렸습니다. 안나가 무대에서 졸도했어요. 포도주를 곧 구할 수 없을까요? 이웃 약국에서 약용 포도주 한 병을 사들고 무대 옆방으로 뛰어갔을 때 안나는 소파 위에 눈을 감은 채로 번듯이 누워 있었고 리사가 오게 됩니다. 빈혈증만이 아니라 감기를 겸한 모양이요. 열이 대단히 높소. 아직 무언지 확실히 진맥할 수는 없으나 극히 안정하게 해서 하룻밤을 지내 보이소. 이튿날 그는 한 묶음의 꽃을 사들고 호텔을 찾았는데 피엘에게 안나의 병세를 물으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대단히 근심스런 표정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열이 40도를 내리지 않는구려. 병명은 진단됐나요? 의사가 막 다녀간 뒤인데 아마도 말라리아인 모양이요. 그날부터 무대는 전에 없이 어설퍼졌는데 소년 소녀의 한 쌍이 빠져서가 아니라 모두의 긴장이 풀려 연기에 성의가 없어진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 보였습니다. 그럴 줄 예측 못했던 관주는 의외의 변고에 실망이 적지 않아서 부질없이 그에게 따지고 싫은 소리를 해댔는데 그런 잔소리를 일일이 전할 수도 없는 그는 얼떨떨한 지경이었습니다. 소녀의 병은 차도가 없었으나 그 뒤를 이어 그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났는데 빅토리 사무실로 찾아와 황당한 어조로 말을 했습니다. 아키인과 마리이를 못 보았소. 왜 또 무슨 변이 있었단 말인가요? 그날 두 사람은 안 나타났고 다음 날이 되어도 소식이 없어 결국 두 사람은 실종된 것으로 단정되었는데 아마 사랑의 주랭랑을 놓은 것 같았습니다. 단체에 대한 책임이나 의리 같은 것은 사랑의 필요 앞에서는 사소한 일이었을지도 몰랐지만 그들의 행위는 의외로 큰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다시 다른 사건이 벌어지는데 무슨 이유인지 부고등계에서 두 사람이나 와서 크리이긴을 데려갔고 빅톨은 책임상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무슨 혐의랍니까? 전에 까삭병으로 있었던 것이 말썽되는 눈치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에게 지금 무슨 일을 칠 주변이 있단 말인가. 12사람 단원 중에서 크리이긴까지 5사람이 빠지게 되었으니 춤과 노래는 둘째치고 밴드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무대는 물론 중지되어 확성기로 관객들에게 100배 1000배 간곡한 사과를 하고 스크린에는 애트럭션 대신에 창고에서 부랴부랴 찾아내온 낡은 사진을 걸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로서 계약이 실상에 있어서 끊어지는 셈이니 약속한 액에서 이틀분은 탕감해야 할 것이오. 우울한 심사에 그는 더 이상 호텔로 그들을 찾아가지 않았는데 그날 밤 영화가 끝났을 때 일행들은 짐을 거두러 관으로 왔습니다. 우두커니 서서 짐을 싸는 모양들을 바라보려니
눈앞이 아찔아찔해지면서 인간의 살림살이라는 것이 한없이 서글픈 것으로 어려웠습니다. 울적한 심사를 이길 수 없어 그는 기어코 밤늦은 거리를 걸어 술집으로 갔고 몹시 취해 집으로 돌아온 것은 거의 새벽에 가까운 때였습니다. 크레이기는 크레이긴 대로 두고라도 안나나 일어났으면 개운치나 않겠소. 각각 따로따로 떠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사실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는 중이오. 그들을 보는 것도 그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이 웬일인지 거짓말만 같아서 그는 결국 단 한마디의 알맞은 이별의 말도 못 걸고 방을 나왔습니다. 다시 로비에 들어섰을 때 이와노피 혼자 손장난을 하고 있었는데 그의 손에 쥐인 것은 한 자루의 피스톨이었습니다. 놀랄 것이 없소. 심심하기에 장난삼아 만지고 있는 거죠. 죽음을 생각할 때 마음이 가라앉는다는 그의 말을 나도 알 법했는데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은 근심을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금이나 찾아가지고 나도 짜장길이나 떠날까? 놀란 마음을 가라앉힐 겸 카테리나의 아름다운 모양을 바라보면서 그는 진심으로 중얼거려 보았습니다. 이효석은 작품에서 자연 또는 고향에 대한 환상과 서구 문명에 대한 절대적 동경이라는 상반된 테마를 제시합니다. 빵과 버터, 커피를 즐기고 서양 화초가 가득한 붉은 벽돌집에서 생활하던 이효석이 어떻게 메밀꽃 필 무렵 같은 토속적인 자연을 노래했는가는 오랜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문학평론가 강유정 씨는 서로 모순되는 듯 보이는 이 지향성은 실상 같은 원리에 의해 작동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해석합니다. 이효석은 침대를 사용했으며 우유나 커피를 선호했고 서양 음악과 영화, 러시아 문학을 좋아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유럽은 이런 선호의 원천이었으며 구질구질한 현실을 넘어서는 대안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유럽적인 것의 변형으로서의 이국적인 정조와 취향이 얼마나 낭만적이며 심정적인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작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효석은 1907년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에서 교직에 있었던 부친과 집사였던 모친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병성 제1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병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문학과에서 영문학을 전공했는데 재학 중인 1928년 잡지 조선지광의 단편 도시와 유령이 실리면서 문단에 데뷔했습니다. 1931년 일본인 은사의 도움으로 조선 총독부의 서기로 취직을 하지만 양심의 가책과 세간의 비난에 보름 만에 사직을 합니다. 초기에는 사회주의 운동에 동조하는 경향이었지만 이후 바뀌어 향토색이 짙은 순수 문학작품을 다수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던보이나 근대 문화를 기반으로 한 작품도 있으며 불륜과 치정극을 다루는 대중소설도 냈습니다. 1933년부터 순수 문학단체인 부인회의 창립 멤버로 활동했지만 곧 탈퇴하고 평양 숭실전문학교, 대동공업전문학교 교수로 부임했습니다. 교직에 있으면서도 1936년에 걸작, 메밀꽃 필 무렵을 발표하는 등 작품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차 대전 와중에는 생활고에 시달렸고 안타깝게도 1940년에 처와 자식이 연달아 병으로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는 1942년 젊은 나이인 35살에 결핵성 뇌수막염으로 사망했는데 1982년 문화의 날에 금관문화훈장이 추서되었습니다. 그대를 좋아합니다. 그대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토록 그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성철 눈물 편지